안녕하세요. 소스코드 25강 매트릭스 분석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가상세계와 현실 실제 세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도 매트릭스, 2003년 매트릭스 리로디드, 그리고 2003년에 다시 또 매트릭스 레볼루션즈. 그래서 매트릭스 3부작, 매트릭스 트릴로지로 알려져 있는 3부작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그 인류는 그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이 그 가상세계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현실세계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다 매트릭스 구조인데, 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상호 연동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요 세계 전체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삶 자체도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는 그물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물망. 제가 자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또 그물망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그 천라지망이라고 합니다. 천라지망. 그래서 우리가 이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천라는 하늘을 나는 새를 가둬들이는 그물을 천라라고 하고, 지망은 바다 깊은 곳에서 있는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그물을 지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날거나 바다 깊이 있거나 모든 존재들, 모든 생명체들을 잡아 가둔다고 하는 거죠. 그 잡아 가두는 그 천라지망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다. 그 그물망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크게 이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전체가 다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상호 연동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상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어떤 우주적 어떤 법칙 체계라고 하는 것을 카르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마 시스템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은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에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거죠. 이거 뭐 한자로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런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와 같은 계보에 있는 영화들, 여기 제가 지만 13층이란 영화 있어요. 그 다음에 인셉션, 다크시티,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런 외에도 영화들이 이런 계통의 영화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매트릭스 세계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있어서 지금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계,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에게 지배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면 현실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실 세계. 그래서 현실 세계가 보통 우리가 그 현실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물질과 에너지 세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물질과 에너지. 물리학적으로 보면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가상 세계는 정보 세계라고 부릅니다. 정보 세계. 그래서 여태껏 그 여러분들이 그 물질과 에너지가 우세한 세계 속에 살다가 지금은 정보가 우세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 두 개의 세계, 이걸 보통 우리가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 두 개의 수레바퀴로 돌아가고 있는데, 두 개의 수레바퀴가 두 개의 세계를 표현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여태까지는 그 현실 세계가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가 가상 세계가 주도적으로 가는 하나의 그 권력 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 역사의 방향 자체가 그 주도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 현실 세계로부터 가상 세계로 이렇게 그 권력 주도권이 이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역사적 현실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트릭스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생로병사 카르마 시스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인간의 존재 이유 자체는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의 존재 이유는 아주 역설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어떤 측면이냐면은 인간이 매트릭스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그 그리스도, 부처, 그다음에 그 신선이라든가 뭐 초인이라든가 뭐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런 존재들 상승 마스터라는 게, 마스터들이 어떻게 이런 존재들이 출현을 하냐면은 매트릭스를 벗어났을 때 벗어나는 과정, 그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는 우리를 가두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인류를 가두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부처, 신선, 초인, 상승 마스터를 태어나게 하는 자궁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는 인간을 가두기도 하지만은 그 가두는 걸 통해서 가두기도 하지만 인간을 진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압력을 줌으로써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인간의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이 폭발을 한다는 거죠. 이 가두기도 하지만은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잠재력이 폭발한다. 폭발해가지고 인간을 진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폭발 진화. 그래서 결국 이 목표가 그리스도, 부처, 신선, 초인을 생성시키는 자궁 역할. 진화해서 그 진화된 인간, 신인류 탄생의 자궁이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어두운 측면과 매트릭스의 밝은 측면,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매트릭스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할 얘기는 아니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네요.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매트릭스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그 자유를 얻게 되면은 그리스도 부처 신선 초인이 되는 거니까 그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유,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스스로 세계의 주인,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트릭스의 지금 상태에 갇혀 있는 상태는 여러분은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매트릭스에 갇힌 존재는 노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노예입니까? 여기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전지가 되는 그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 그 이 매트릭스 세계, 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여기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존재죠. 아키텍처나 우리가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가상세계의 그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현실 세계까지 다 장악하고 돌리고 있는 거는 사실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데우스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뭐 냉장고 이름에 디오스가 있잖아요. 디오스가 데우스. 자, 여러분 데우스라는 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그러네. 그래서 데우스라는 말이,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그 디오스, 제우스라는 말, 제우스, 디아이우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디귿과 지읒은 어때요? 국외음화로 이렇게 바뀝니다. 디귿과 지읒은. 그래서 데우스, 디오스, 제우스, 신이라는 말이죠.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노예들이다 그런 얘기죠. 운명의 주인은 아니니까 노예가 되는 거니까,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무슨 자신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운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은 그것은 다 헛소리다라고 하는 거, 멍청한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극허무주의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서 잘난 척 해봐야 그냥 노예에 불과한 거죠. 그냥 그 역할을 시킨 것 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아무리 뭐 진리니 뭐 양심이니 도덕이니 뭐 사랑이니 우정이니 이런 뭐 나름대로 그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한 그런 것들을 뭐 떠들어대면서 뭐 잘난 척 해봐야 그냥 노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니 도덕이니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노예인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노예 얘기니까, 주인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가치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영성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려진 분이 뭐 맨날 양심 덕후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그 헛소리다. 그런 얘기가 다 헛소리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난 후에나 할 얘기지, 노예 상태에 있으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은, 아는 사람들이 볼 땐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냥 노는 그런 거지, 어떤 진실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이 되지 않는 말들은 다 헛소리들이다. 다 헛소리, 망상들이다라고 하는, 망상.
환상, 망상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주도권이 현실 세계로부터 가상 세계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해결을 봐야 되네. 주도권이 가상 세계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현실 세계에서 그냥 잘난 척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요즘 뭐 LH공사 뭐 하는 거 보면 현실에서 무슨 그 땅을 그렇게 뭐 견물생심하는 거야 뭐 사람의 그거지만은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그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저는 원래 성악설주의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 전에 그런 행위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위정자들이 할 역할이었죠. 그래서 물론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벌은 굉장히 가혹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위정자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한번 생겼으니까 생기지 않게 할 조치,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 자신들이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인간은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비난은 안 한다 그 얘기죠. 저는 원래 이 세상에 노예로 사는 인간들은 하루하루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떨면서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삶에 있어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자기 종족 보존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물을 탐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걸로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심, 욕망을 가지고 그걸 채울 수밖에 없네.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왜냐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거든. 사실은 뒤집어 보면은. 편하지가 않거든. 그런 거라도 없으면은, 그런 게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 뭐 땅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좋은 아파트가 있고, 좋은 차가 있어야지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원래 노예의 운명이 그런 것이니까, 뭐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사실은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야죠. 그럼 매트릭스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편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걸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야지 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에서 그렇게 그냥 발버둥 치면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다 허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다. 결국 이 현실 세계는 매트릭스에 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먹혀들인다. 지금 가상 세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 세계를 먹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라는 이 개념을 이 두 개의 수레바퀴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냐 이 이치를 뭐 철학적이고 이 철학적이보단 종교적으로 하면은 너무나 이 원래 영화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종교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좀 지양을 하고 좀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고상을 떨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상을 떤다고 할 때 고상하게 구는 놈들이 있죠. 서양 놈들이 누구 있어요? 프랑스 놈들이 특히 고상 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 놈들 하도 그냥 고상 떨고 우아를 떨어대고 뭐 프랑스어로는 뭐 욕을 해도 뭐 고급지게 들린다면서요. 그래서 프랑스에 그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문화권에 그 장 보드리아르라는 양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언급이 될 때마다 항상 되게 많이 소환되는 그 철학자가 이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입니다. 예. 저는 젊은 시절에 그 독일 철학의 좀 칸트라든가 헤겔, 막스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니체였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프랑스 철학자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들레즈를 요분을 좀 연구를 해서 좀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니체, 그 다음에 들레즈, 이런 사람들을 한번 서양 철학자로서 제가 강의하고 싶은 사람들이 니체, 들레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 젊은 시절에는 제가 미셀 푸코, 자크 데리다 뭐 이런 양반들 책도 읽어봤지만은 그때는 워낙에 젊어서 그런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독일 철학과 프랑스 철학이나 영국 철학은 그 스타일이 좀 많이 틀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스타일상으로 많이 틀려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은 상당히 어떤 좀 경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가지고 공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철학은 상당히 관념론적이고 그 어떤 법칙적인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인데 반해서 프랑스 철학은 그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현실 세계에 적용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학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경쾌하고 상당히 미묘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미묘한 부분에서 적용을 할 때는 그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적용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상당히 탁월한 영향들이 좀 철학적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도 들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 됐는지 제가 좀 이런 들레즈 같은 사람을 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 이 양반이 얘기한 이거 쓴 책 중에 시물 락거르와 시물 라시옹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매트릭스 3부작 첫 편에 주인공 네오가 속이 비어서 표지만 남아있는 요 책을 꺼내는 장면을 삽입하여 요 책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 아이디어를 사상적 어떤 그런 거를 끌어왔다 라고들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장 보드리아르도 그것은 자신의 그 텍스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장 보드리아르가 오히려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그 개념은 사실 자신의 시뮬라크로와는 상당히 다르다. 자신의 시뮬라크로와 시뮬라시옹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이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가상세계, 매트릭스, 이 중에 매트릭스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이해된 것이다. 잘못 이해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마치 시뮬라르과 시뮬라시옹이라는 책 자체가 이런 매트릭스적인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론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자기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장 보드리아르 말이 맞아요. 이 사람 철학은 매트릭스적인 요 개념하고는 상당히 틀린 거예요. 하지만은 틀린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공유되는,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다고만 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집합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풀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매트릭스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다 매트릭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세계는 정보세계고 현실세계는 물질과 에너지 세계,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는 있다. 그러면은 이 가상세계, 특히 이 매트릭스 중에 이 가상세계 매트릭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가상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이 매트릭스 영화에서 그거를 보자면은, 일단은 이 세계의 인공지능을 주축으로 하는 로봇, 기계 집단, 그것이 이제 그런 개념을 이렇게 가져오려면은 터미네이터 영화를 상상하시면 금방 오죠. 터미네이터의 그 영화를 보면은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나중에 이제 제너시스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 이름이 여러 가지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이 스카이넷은 원래 미국의 방위 시스템이죠. 전략 방위 사령부에서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가동되던 강력한 운영 체제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방어 체제 운영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 전략 어떤 총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메인 컴퓨터라고 이렇게 보면 돼. 메인 시스템이라고는 메인 시스템. 근데 메인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인류를 쓸어버리는 것이 메인 시스템이 이 지구의 존속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인류가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원래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르네상스 2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단계에 거쳐서 기계와 인간이 전쟁을 하지만은, 사실은 개연성으로는 이 스카이넷 메인 시스템에 의한 이와 같은 반란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어쨌든 이 스카이넷이 각종 로봇과 병기들을 생산하면서 인류를 쓸어버리는 거죠. 쓸어버릴 때에 인류가 최후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같이 죽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기계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동기어진이라고 하는 그걸 동기어진. 제가 자꾸 한자 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동기어진이라는 건 뭐야? 같이 죽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농개가 일본 장군의 를 딱 껴안고 호수 속에 몸을 던지듯이 같이 죽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게. 그래, 동기어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단으로 뭐 했냐면은, 이 태양을 차단을 시키는 작전을 해가지고, 그게 검은 폭풍 작전이라고 인류가 그걸 수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차단되다 보니까, 기계들이 에너지원을, 원래 이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사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 석탄이나 석유도 뭐해? 이미 오래전에 태양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축적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연원을 따져보면은. 물론 우라늄 같은 건 그렇진 않죠. 핵 같은 건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개념상으로는 태양 에너지를 차단을 하니까 이 기계 집단이, 그러니까 스카이넷이라고 하면 뭐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데우스 엑스 여기서는 그러니까 스카이넷이 뭐예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되는 거죠. 이게 스카이넷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에너지원을 이제는 찾아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계속 존속을 해야 되니까, 뭐 인류는 멸망을 하더라도 기계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있어야지 존재를 하니까, 에너지원을 사람들을 건전지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만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을 건전지화 시키려면은 이 배양기 안에다가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네오가 지금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배양기에서 이제 올라온 모습인데 이게 네오죠. 이 네오인데 이렇게 이제는 넣어가지고 그 사람 몸에서 발생되는 그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 몸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자, 이 전기 에너지가 왜 발생을 하고 있는가? 이 개념이 어떤 건가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전기 에너지라고 했느냐? 어쨌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니까 전기 에너지들을 생산하는 그걸로 인류를 수십억 명을 이렇게 배양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전지화 시켰다는 거죠. 건전지화 시키니까 이게 건전지지. 이것 자체가 지금 건전지죠. 건전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생체 건전지가 된 거죠. 생체 전지를 만든 거예요. 생체 전건. 그래서 생체 건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수십억 개를 이렇게 수십억 개 건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냥 생체 건전지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생산하면은 처음에는 되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이제는 부패되는 거죠. 요 안에서 부패돼서 점점 죽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빨라지니까 시간이 얼마 이게 살지 못하니까 이 생체 건전지들에 있는 그 인간을 오래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뽑아 먹을 거 아니에요. 생산 효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 효율이 있어야 되니까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존재들에게 어떤 의식 활동을 시켜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의식 활동.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활동, 그걸 의식 활동이라 의식 활동. 의식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그게 이제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상세계다. 의식 활동을 위해 만든 세계가 바로 그 가상세계라고 하는. 이걸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사이버 스페이스. 우리 영어로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쓰겠습니다. 왜냐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가상과 현실 두 개 다 매트릭스니까 매트릭스라고 하기보다는 가상세계, 현실세계 두 개 다 매트릭스니까 가상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그래서 의식 활동을 이제는 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시키냐면은 여러분의 그 두뇌가 여러분의 신경계가 뇌신경이 12쌍이잖아요. 그 다음에 척추신경이 31쌍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척추신경을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이 신경계를 연결을 하는 거죠. 신경계를 연결해서 의식활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한마디로 감각기관, 보통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떤 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의 활동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감각기관 사용할 때 여러분의 눈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면 눈, 귀, 코, 입, 피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후각이죠. 입으로는 혀로는 미각을 느끼고 몸으로는 촉각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감각기관으로 감각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 감각이 수용된 게 어디로 가는 게 신경계로 가는 거잖아요. 신경을 타고 가는 거죠. 감각신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감각신경으로 온 것들이 여러분의 척추 뇌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다시 운동신경으로 나가는 거죠. 인풋 아웃풋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풋 아웃풋. 여러분도 하나의 기계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감각은 인풋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종의 하나의 그 박스야. 어떤 박스가 있어. 여러분을 하나의 박스라고 보면 박스 밖으로 아웃풋이 나가는 거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감각기관 나갈 때는 뭐야? 주로 운동신경이나 뭐 이런 걸로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신경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기관이 없이도 신경계를 통해서 뇌가, 그러니까 신경계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에다가 마치 그런 감각이 들어온 것처럼, 수용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거를 다 많이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신경을 자극해서 감각 감각 수용을 인식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감각기관이 없이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 감각기관이 없이도 이런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성립된다고 하는 거죠. 인식된 것이, 어떤 인식된 것이 있다고 느낀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없이도 어떤 신경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서 어떤 실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죠, 당연히. 자, 이것이 뭐냐면은 퍼셉션이라고 하는데, 지각. 그러니까 사람마다 감각기관이 있어도 사람마다 그 감각기관으로 어떤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뇌과학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판단을 하고 사실은 그것을 수용해서 어떤 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을 수용해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비교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이런 계산적 기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산적 기능들은 사실은 그 백그라운드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건데, 사실은 감각이 없이도 감각이 있는 것처럼 신경을 자극을 시켜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실제의 현실 세계, 우리가 지금 여기 배양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와는 관계없이 가상 세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끔 이 몸을 만들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배양기 안에 갇혀 있지만은 가상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 개인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공통의 가상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통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가는 이 가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VR이라고 하는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지금 생성되는 거죠. 가상현실이라는 게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현실 세계와는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지. 이건 모르지, 현실인지 아닌지. 근데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에서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티 다중 역할 MR이 된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R.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 가상세계.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MMORPG라고, 이제 다중 역할,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보면은 MMORPG라고 그러잖아요.
MMORPG라는 건 다중 접속이라는 뭐 10억 명이다 그러면 10억 명이 접속하니까 여러 명 접속하니까 다중 접속이잖아. 다중 역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뭐 사장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직원 노릇하고 해야 되는 게 다중 역할하는 거예요. 또 역할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게임이 언제부터 우리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게임이 그 리니지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저 나이 때는 리니지 많이, 요즘에 보면 린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1998년인가요? 리니지가 그때 나왔잖아요. 그때 나오면서 뭐 바람의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중 역할,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죠. 그때 거의 모든 게임들이 다중 접속, 다중 역할 수행 게임, MMORPG. 전략 게임으로는 뭐가 있어요? 삼국지 같은 게. 그건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개는 다 다중 역할, 다중 접속, 다중 역할 수행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중 역할, 다중 접속, 다중 역할 수행 게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캐릭터들이 다 뭐예요? 거기 캐릭터들이 각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중 접속, 다중 역할 수행 게임 메커니즘이 여기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요것이 하나의 가상 사이버 스페이스가 이렇게 돌면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배양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그냥 건전지 활동을 하다가 10년 만에 죽는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한 50년, 60년, 70년도 이게 하면서 건전지로 계속 생산돼. 이렇게 애기로 시작해가지고 이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안에서 몸이 커지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게 하니까 효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은 이 몸을 갈아가지고 또 요 아이로 복제로 해가지고요. 그 인간의 아이를 복제를 이렇게 해서 아이를 놓고 요 안에다가 이 죽은 사람의 그 몸을 가른 거 있잖아요. 그 영양액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들의 그거를 어차피 우리도 뭐 소나 돼지니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다 뭐예요? 그 죽은 거 먹는 거야. 죽은 거 똑같은 생명체 먹듯이 그렇게 생명체 인간의 생명 죽은 거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존재를 하게 한다. 배양액에 영양액으로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이 건전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건전지가 뭡니까? 사실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다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죠. 에너지 원천이지. 그렇죠. 이 에너지 원천이 돌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줘야지 그 기계세계나 인간세계나 다 존속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수십억 명이 이런 상태로 남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는 20대 초반에, 근데 사이버네틱스, 이것은 동물과 인간, 기계를 통제하거나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 노버티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창시자인데, 사이버네틱스라고. 이거가 이분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인류의 문명 자체가 물질과 에너지에서 정보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이 1950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1950년에.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왓슨과 크릭이 DNA를 발견해가지고 세상에 공표한 게 언제죠? DNA 이것이 1952년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왓슨과 크릭이 그때 했잖아요. 왓슨 크릭이 DNA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중나선 구조,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그러니까 유전체에 대한 이중나선 구조. 그러니까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정보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가 계속 복제되면서 이어져 나갈 때 유전에 나갈 때 핵심적인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이중나선 구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보 단위를 구성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발견한 게 1952년이고, 그리고 이때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때 컴퓨터도 본격,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경향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컴퓨터, 그때는 컴퓨터가 주로 진공관을 사용하였다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가는 거죠. 다이오드가 됐대요. 그러니까 다이오드.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각종 칩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또 195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정보통신 기술에서도 그때 샤논 같은 사람이 이제는 그 정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연력학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이제 통계역학, 확률, 통계역학 그런 개념들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를 다루는데 그대로 그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보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거는 물질과 에너지가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정보가 사실은 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로 보는 세계를 이제 정보의 세계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정보의 세계 관점에서 세계를 구성을 해서 실제적인 그러니까 여태까지 물질과 에너지 관점에서 이 설명해 왔던 것들을 이제 정보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는 이런 관점이 이제는 사이버네틱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컴퓨터들도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때는 0과 1이라는 비트 체계였지만 지금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체계 0001, 10, 10, 11 네 가지 상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들, 이런 정보로 이렇게 컴퓨터 이런 DNA 이중 나선 구조, DNA 이중 나선 구조도 따져보면은 세개의 염기 서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짓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이 정보, 요 비트 체계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내용을 따지면은. 그래서 이게 이 정보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세계를 이해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강화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이 학문적 기초에서 이렇게 쭉 인공지능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기초로 해서 사실은 여기서 이 사이버네틱스, 사이버가 가상이잖아요. 이 사이버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에서 나온 개념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는 원래 이런 개념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기초해서 나중에 유비쿼터스도 되고 다양한 이렇게 아무래도 정보통신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그래서 이게 그런 계통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이 철학자가 전개하는 이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이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어떤 소비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서 현대 문명을 해석할 때에 도입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쪽 과학 쪽에서 이렇게 전개해오는 이런 가상 세계가 이제는 물질과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 개념보다는 정보 개념으로 이제 해석해 나갈 때에 그게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물질 에너지에서 정보로 일종의 넘어오듯이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경제 사회적인 현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실제보다는 어떤 가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우월하게 인지가 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현실 세계를 조작하고 지배하는 논리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물리적 과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과학적인 분야도 조차도 다 가상세계에 대한 그 심도 깊은 그 탐구들이 이때부터 개념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상화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개념과 이런 어떤 경제, 사회, 문화적인 어떤 개념에서 시작한 가상이라는 개념이 일견 다른 것 같지만은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전개가 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뭐냐면은 이 현실 세계는 없어지고 가상 세계가 완전히 주도가 되는 세계로 이 세계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 장 보드리아르 철학은 못 봤습니다. 자, 시간 너무 이거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다음 시간엔 장 보드리아르의 그 시뮬라크로와 시뮬라시옹 개념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 그 매트릭스 영화와 연관되어 있는 뭐 다른 영화들 그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화들이 인셉션이라든가 13층 같은 영화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